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살펴본 부부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7교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7교구는 우리 왕성교회의 젊은 부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7교구 가정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진미선 소장님이십니다. 컬러는 나를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쓰시고 또 전국을 누비시면서 많은 강의를 하시고 또 많은 가정을 세우고 계신 귀한 강사님이세요. 강사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박수,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함께 박수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요, 제가 어떻게 잘 전달을 해야 될지 소개를 받으면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연구소 어바웃미 대표를 맡고 있고요, 한국색채 심리분석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진미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쁜 반지가 보이네요. 네,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꿈도 꾸고 그 안에 환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결혼이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 그리고 행복한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한 10년 정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너무나 사랑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었고 좋은 것들을 꿈꾸며 같이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살다 보니 이 사람이 너무 달랐다, 내가 속았던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분의 결혼 생활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또 어떤 부분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우리 가정에는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전달드리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어떤 것이 행복한 가정이고 결혼이고 우리가 꿈꾸는 사랑은 또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재미난 동화를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조금 아실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건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이 동화를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오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한 소와 사자는 너무 다른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씩씩한 사자 총각과 너무나 아름다운 소처녀가 함께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둘은 너무 사랑을 하면서 서로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소는 아침마다 가장 싱싱한 풀을 뜯어서 사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어요. 사자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소의 정성에 나도 열심히 기대에 부응하듯 열심히 먹었지만 사자에게는 맞지 않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나도 당신에게 좀 사랑을 표현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서 소에게 주기 시작을 했어요. 소는 너무나 놀라서 이걸 나한테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하면서 사자와 조금씩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둘은 서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싸우게 되면서 나보고 이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또 나한테 이 풀을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서로 다툼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소와 사자는 그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행복한 꿈을 꾸었지만 그것들이 깨지고 서로의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선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소와 사자의 그림을 보면서 이 둘의 문제가 무엇이었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다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둘의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사랑하는 방식, 표현하는 그 언어와 방식이 가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많이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들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해주는 게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사랑해 준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표현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 사랑이라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 정의 안에는 분명히 나의 마음도 있지만 상대를 아끼고 귀히 생각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정말 상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여러 가지 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은 배우고 익혀가야 할 기술이다 라고 에릭 브롬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항상 사랑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 그 사랑이 나에게는 환상이 아니라 늘 꿈꾸는 것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들이 결혼 후에 사라진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상담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도 결혼 후에 사랑이 달라졌다, 결혼하고서 신랑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 중장년층 세미나를 좀 하고 왔습니다. 중년 부부에 대한 사랑 이야기, 소통 방식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년의 삶들, 그래서 한 50대 중반 정도의 부부에 대한 솔루션들, 그리고 소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그분들 안에는 사랑보다는 더 동지애적인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그 안에 우리가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변하게 됐다라고 느껴지는 건 또 왜 그런지,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밖에 표현이 되지 않고, 예전에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이게 사랑이다 라고 느꼈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않게 됐는지, 우리가 조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리머런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이 리머런스는 누군가를 굉장히 격렬하게 사랑하는 아주 뜨거운 감정, 우리가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첫눈에 반하는 그런 감정들을 조금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런 감정의 상태, 격렬한 감정에 휩싸여서 굉장히 그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저 상대가 아니면 내 삶이 큰일 날 것만 같고, 네,
그래서 그 상대를 나의 배우자로 맡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고 미래를 계획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랑이 평생 갈 거라는 나만의 환상 속에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랑의 유효기간은 2년, 평균적으로 2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사랑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테너브 박사는 진정한 사랑과 구별돼야 되는 이 사랑에 빠지는 감정을 생리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사랑이라는 허상은 감정에 불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허상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게 또 진정한 사랑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떤 그림으로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상상하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머릿속에 중첩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도 쉽고 말도 안 통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지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집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 부부관계의 부작용으로 우리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결혼하기 전에 너무나 사랑한다, 당신 없으면 안 된다 했던 우리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등을 돌리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의 부모 세대에는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도 가슴앓이 하면서 자식을 선택해서 그냥 이 삶을 유지했다면, 현대의 젊은 부부들은 오히려 등을 돌리는 모습으로 각자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될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배우자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는 계속 다투고 있고, 그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나의 방식대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방식대로 요구하다 보니까 더 갈등의 골이 심하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렇다면 상대의 언어에 배우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이야기할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언어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소통이 불통으로 변하겠죠. 우리 부부는 지금 잘 통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통이 불통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중년의 부부들에게 세미나를 하면서 여쭤봤더니 먹을 때는 아주 잘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도 하나가 잘 통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모른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들은 싸우는 균열점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혼동을 제거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 건강에 꼭 필요한 사랑의 종류에 조금은 초점을 맞춰서 건강한 사랑을 하는 것이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의 작가 게리 체프먼이죠. 네. 게리 체프먼은 관계 전문가, 상담가로 우리에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결혼, 가족 컨설턴트로 많이 강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은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130주간 베스트셀러로,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책일 것 같고,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좀 점검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게리 체프먼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강연도 하시고 말씀을 전달할 때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가정사역에서 가정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지만 언어가 다른 이 두 사람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의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5가지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부부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고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상자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 상자 안에 무엇이 어떻게 채워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안에는 사랑의 탱크가 다 하나씩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음 안에 불편한 감정들이 쌓이면 작은 구멍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더러운 이물질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 안에 사랑으로 채워져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활력소를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탱크 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들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사랑의 탱크를 점검할 때 1점부터 9점까지의 점수로 저희가 좀 점수를 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탱크의 점수는 몇 점 정도 될까요? 네, 1점이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나는 9점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적인 점수가 아니고 상대적인 점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느끼고 있는 사랑의 감정, 내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 또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로 이 점수가 매겨질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의 점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점수를 체크를 한 후에 우리의 사랑 감정의 탱크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 탱크를 채워라 이렇게 제가 조금 붙여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랑 감정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조금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머니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랑을 줘도 우리 아이는 계속 사랑을 달라고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인들의 상담을 할 때 성인들의 삶의 안에서 어린 시절의 그들의 과거력을 좀 살펴보면 너무나 사랑받지 못했던 내면의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정말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냐? 잘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낄 때에는 그 사랑의 감정은 언제나 목마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도 사랑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늘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나 자신도 나의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랑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들, 바로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 언어로 사랑이 채워진 것들이 아니라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로 혼재되어서 나에게 들어왔던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인식하기가 조금 어려워져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좀 찾는 것들이 먼저 되어야지만 사랑의 언어를 상대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채워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배우자가 나에게 상처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다가도 어떤 날 나의 배우자가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는 이유가 의미 있는 이유는 그 답과 정반대인 것이 바로 나의 사랑의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말로 상처를 계속 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을 계속 비난하게 된다면 나는 너무나 속상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인정하는 말이 너무나 듣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렇게 해주지 않고 그것들에 나는 더욱더 목을 매게 되고 인정해주지 않는 배우자가 미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느껴지고 상처받는 것과 정반대되는 부분이 어쩌면 나의 사랑의 언어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배우자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은 내가 가장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남편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설거지도 좀 도와주시고요, 청소기도 좀 밀어주시고요. 저희 남편에게 그걸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걸 너무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저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와 함께 제가 원하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사랑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이 질문은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방식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투사라는 방어 기제는 상대방이 느끼는 어떤 것들 이전에 내가 느끼는 다른 감정을 상대에게 투사해서 불편함을 또는 다른 어떤 갈등의 요소의 감정을 상대인 것처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주는 어떤 것들은 내가 받고 싶어서 하고 있는 어떤 행위나 어떤 언어나 어떤 결과에 대한 것들을 상대로 하여금 받고 싶은 것들을 내가 할 때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곧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방식을 대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부부가 알 수 있는 이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우리의 언어를 살펴보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질문지를 조금 나눠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설문지를 조금 살펴보신다면 3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그 문항 안에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장을 읽은 뒤에 오른쪽에 있는 ABCD라고 쓰여져 있는 글씨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간혹 나는 이 두 가지 문항 다 원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의 사랑의 언어를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는 조금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 문항표를 조금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를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나는 아내가 사랑의 편지를 주면 마음이 흐뭇해진다. 나는 아내가 포옹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A와 E 중에 내가 좋은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된 수치들을 옆에 보이시는 표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합계가 나올 것이고 내가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된 부분이 나의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겠죠.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겠죠. 미리 조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같이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렇게 5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일까요? 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어떻게 내가 받을 때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지 하나하나 저희가 천천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정하는 말이 높게 나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인정하는 말은 존재와 행동을 말로 부드럽게 인정해 주는 것이 인정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그리고 행동을 말로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굉장히 딱딱하고 명령어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밥 차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밥을 차리려다가도 차리고 싶지 않아질 때가 있고요. 굉장히 요구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당신이 해주는 밥이 오늘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라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상대방에게는 따뜻하게도 들려지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반찬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인정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의미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참 잘했어요. 우리 다 듣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 칭찬은 말로 하는 칭찬, 격려하는 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이는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은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칭찬과 말로 하는 긍정의 메시지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하는 인정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좀 전달을 하면 좋냐? 먼저 격려하는 말, 그리고 온유한 말, 겸손한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격려하는 말들은 배우자의 능력과 인격을 조금 신뢰하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전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불안해한다면 그 내면의 불안을 좀 살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한다면 아,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만약 내 배우자가 인정하는 말이 제1의 언어라면 다른 어떤 것들을 해줄 땐 사랑으로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때 아, 나의 배우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사랑을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뉘앙스로 전달하게 되는지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칭찬을 하려다가 이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비난하는 말로 어떤 것들로 귀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언어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겸손한 말을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명령을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익숙해요. 뭘 해줘? 요구적으로. 우리가 부모의 모습에서 아이에게도 굉장히 요구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상담실에 오셔서 어머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저는요 선생님 되게 친절하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친절하게 명령을 하세요. 빨리 밥 먹어. 빨리 학교 가. 언어가 친절한 톤일 뿐이지 언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명령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는 것들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부탁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은 선택의 여지를 주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부탁할 때에는 부부 간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요구를 하거나 명령을 하게 되면 무의식 안에서는 내가 부모의 권위의 위치에 있고 배우자는 자녀의 위치에 두고 내가 대하게 되는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인정받는 것보다는 무시감이 훨씬 커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인정하는 말이 높은 배우자라면 그 언어를 이런 방식으로 격려해주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표현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어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하고 아이들 부모 상담할 때 아이와 10분만 시간을 내서 아주 재밌게 놀아주세요. 많이 놀아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구나, 그 느낌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배우자라면 느낄 수 있게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함께하는 대화, 함께하는 행동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굉장히 집중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커플들이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을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 가장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낀다라고 게리 체프먼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죠. 연애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데이트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는 온전히 상대방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굉장히 따뜻하다 이 사람이, 이런 감정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하는 시간은 함께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온전히 집중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함께하는 시간은 완전한 집중을 하는 것들. 그래서 긴 시간보다는 서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진정한 대화. 두 사람이 경험이나 생각을 방해받지 않고 충분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앞에서도 인정하는 말을 해주라고 했는데 진정한 대화도 이건 그럼 함께하는 시간인가? 아까 인정하는 말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인정하는 말은 아,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주고 발화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여기 우리 함께하는 시간에서 진정한 대화는 경청을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대화에서는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경청하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이게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누리고 있고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방법은 상대와 기꺼이 함께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상대를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알아야 되고, 또 이것들이 왜 함께하는지, 왜 함께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마 함께하는 시간이 제1의 언어라고 느끼는 분들은 사랑하니까 함께하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함께하는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고 사랑받는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점수가 가장 높으신 분들은 나의 사랑의 제1의 언어가 선물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선물은 사랑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생각을 전달하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선물을 하는 게 아니라 선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비싼 선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먼저 생각을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성껏 전달을 하는 게 이 선물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랑의 전달 방법입니다.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는 사랑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 자체가 상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선물이기도 합니다. 매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 전달되어지는 그 마음이 사랑의 언어 1번인 사람이 선물이라면 그것으로 유지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줄 필요도 없고요. 비싼 걸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안에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보다 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이 사랑의 언어이신 배우자를 만약 내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에 대한 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표는 어떤 것이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관계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게리 체프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선물의 증표로 표시되는 것들은 내용으로 좀 살펴본다면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주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생각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고르는 거죠. 그냥 예쁜 꽃이 있다고 해서 꽃을 띡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환한 얼굴을 보니까 이 꽃이 생각났어 해서 꽃을 준비할 때도 상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비싼 선물보다 그 선물 속에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때로는 나 자신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아까 보이지 않는 선물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배우자인 나 자신이 내 배우자에게 선물이 될 때만큼 기쁨은 없을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거나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선물이 되어서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함께 해준다면 그 존재의 선물은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상황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함께하는 그 선물로, 내가 선물로 존재해준다면 상대방을 굉장히 든든하고 사랑받고 보호받는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최고의 투자가 선물이고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신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들을 좀 연습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인데요. 네, 행동으로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봉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봉사 그러면 우리가 뭐 봉사활동을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봉사활동이 뭘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헌신하고 타인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는 봉사를 너무 잘하는데요, 집에 있는 나의 배우자한테는 봉사를 왜 해야 되나 이렇게 물음표를 띄우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면 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재활용 쓰레기를 조금 버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거를 해요. 내가 설거지를 도와줄게, 빨래 개는 걸 도와줄게 라고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이런 것들을 도와줘도 조금 충족되는 게 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꺼이 할 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줄 때 훨씬 더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뭐 집안일 돕기도 있고요, 사랑과 헌신, 그래서 부부가 집에서 서로 돕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전쟁을 벌이거나 싸우거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상대의 언어를 배우고 어떤 봉사의 행위가 진짜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지 조금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래서 그것들이 좀 이해하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 사실 이 봉사의 부분을 같이 분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전처럼 좀 더 가부장적이고 이럴 때는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지 않고 했었던 남편분들도 계셨었지만 현대에는 많이 그런 모습들이 좀 줄어든 부분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랑의 언어가 봉사이신 분들은 어떤 것을 진짜 원하는지를 조금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도 있고 그것들을 상대 배우자가 좀 명확하게 들을 필요성도 있는 거죠. 배우자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봉사라면 상대방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기쁘게 하고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게 바로 봉사의 사랑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자의 감정적 욕구를 조금 만족시켜주는 게 봉사일 수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잘 관찰해야겠죠. 우리 와이프는 빨래 개주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딴 걸 자꾸 하고 스킨십을 하고 같이 인정해주는 말을 하면 내 와이프는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와이프가 뭐를 좋아하고 있는지,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면 와이프가 좋아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좀 버리는 것도 이 봉사의 사랑의 언어를 실천할 때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거는 남자가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여자가 할 수 없지 라는 어떤 관념들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프레임을 조금 버리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랑의 언어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이기도 하고요. 신체 접촉을 통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스킨십의 진정한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요. 스킨십 하면 우리가 어떤 관념으로는 성적인 관념만 조금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성적인 부부간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터치하고 우리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스킨십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안아줄 때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아이들 있죠. 우리 아이들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가 나와 손을 잡고 있는 것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받는 느낌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의 언어일 수도 있는 거죠. 스킨십은 관계를 강화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스킨십이라는 언어를 어떻게 말하고 배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스킨십을 원하지만 내 상대방의 배우자가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라고 한다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선 수치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스킨십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상대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이 스킨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함께 컨택하고 있다는 것들, 바로 접촉하는 힘입니다. 그 스킨십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랑해요, 미워해요 라는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이 제스처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사랑한다라는 연대를 이야기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터치로 인해서 느끼는 안정감이 굉장히 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에서 첫 번째는 바로 이 스킨십이기도 합니다. 아기가 태에서 나오자마자 엄마 가슴 안에 안기고 서로의 심장의 소리를 듣고 안정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런 접촉하는 터치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이 감각이 그대로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에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다라고 하시는 분들 안에는 이 감각적인 것들을 다시 회상시키고 이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려는 힘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러한 스킨십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위기의 순간이나 이럴 때 우리가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는 더 강력한 게 바로 한 번의 포옹이고 위로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사랑을 인식할 수도 있고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킨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가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다라고 한다면 그 언어를 잘 사용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사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들을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런 나의 사랑의 방법, 사랑의 언어는 그러면 왜 나는 이 번호가 됐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함께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스킨십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사랑의 언어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내 배우자랑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지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은 나의 어린 시절에 나의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느꼈었던 결핍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서 안에서 우리는 항상 상실과 애도를 함께 느끼면서 살아가는데요. 상실과 애도라고 한다면 너무나 어렵고 거창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떠올려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가가 엄마의 쭈쭈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젖을 떼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럼 아이는 최초의 상실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엄마의 젖가슴 대신에 아이는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하면서 상실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애도하면서 다른 것들로 그 결핍을 채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살아가면서 늘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핍과 상실을 건강하게 채우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장하면서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의 결핍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애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채워가고 그것들을 성장하고 더 발전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좌절되고 또는 억압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그 부분 안에서 내가 채워지지 못한 그 공백의 결핍으로 나의 사랑의 언어는 그런 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좀 살펴보면 그것들이 저 사람이 성장해 오면서 너무나 받고 싶었던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필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사랑의 언어 한 가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삶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들도 어쩌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결핍들을 우리가 서로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원만하게 함께 맞춰가고 그것들을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들을 그 가정 안에서 우리 경험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소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언어를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또는 아까 생각해보기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나의 사랑의 언어를 찾을 수도 있지만 간혹 나의 사랑의 언어를 찾을 수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비어있는 박스거나 알 수 없는 뭔가로 가득 채워진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랑의 언어, 그 사랑의 탱크가 비어있을 때에는 어떻게 채워주어야 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사랑의 언어가 뭐지? 받았던 적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늘 결핍된 상태로 있을 때는 나의 사랑의 언어를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오랫동안 사랑의 탱크에 너무 여러 가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 가지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랑을 표현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모르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 거죠. 혼재되어 있는 방법들 안에서 내가 어떤 것으로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라고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큰 결핍과 너무 큰 채움으로 인해 우리의 언어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의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나는 사랑의 언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다시 살펴보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가 어떤 것인지 탐색해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검사를 해보시다 보면 점수가 되게 고르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의 이 5가지 언어를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균형이 잘 맞춰져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들은
아주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불행하게 이 가정 안에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상대에게 요구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는 오해된 생각들로 인해서 간혹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들이 올 때도 있고요.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 사랑을 유지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아주 작은 지침을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소중히 하면서 상대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함께 그것들을 노력하고 실천할 때 우리 가정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받게 되면 당신에게는 힘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당신에게는 용기가 생기게 될 것이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고요. 사랑을 받아본 가정의 자녀들이 그 온전한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그것들을 행복하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매개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채우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우리가 내용이나 방법이나 어떻게 채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상대방을 살피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